철학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종교의 영역이거나 그랬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것들이 과학의 영역을 넘어왔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뭐 옛날에는 별들이 하늘에 다 붙어 있고 커다란 거인이 이렇게 돌렸다고 옛날에 생각했지만 2000년 전만 해도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비유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현대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은 현대에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학이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학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단일 언어를 써요. 통일된 언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있잖아요. 이런 옷을 만드는데도 과학의 원리가 쓰이고 그 원리가 동일하게 저희의 신체를 정상적으로 또는 병을 들게 하거나 하는 원리로서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학의 원리가 하나로서의 어떤 과학적인 힘을 얻게 된 역사적인 계기는 그 뉴턴이 그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별들의 운행을 예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단순한 수학적인 계산으로 별의 운행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을 이제 제가 그 채식 치유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나름 모자라나마 편집을 했는데 제가 썼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썼는데 그러한 원리를 좀 깊게 이해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발이 땅에 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좀 더 깊게 채식을 알고 싶고 또 이 사람이 이 소리하고 저 사람이 저 소리 하는데 뭐가 맞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은 기본되는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러한 근거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네, 도대체 진리는 뭘까? 에이 모르겠다, 덮어버리자. 또는 불가지론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원자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원자.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과학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정신과학의 영역도 물질과학이 지금 침범을 하고 있어요. 기능성 MRI라고 하는 그런 기기가 1900년대, 1990년대에 발명이 되면서 사람의 마음도 실시간으로 혈류 흐름을 측정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에 잡아내면서 사랑을 할 때는 이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구나. 그럼 미움을 가질 때 이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구나. 두려움을 가질 때는 편도가 막 흥분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는 물질과학이 정신과학의 영역까지, 심리학의 영역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심리학에서는 그 MRI가 기계가 하버드 심리학과 내에서만 2대가 있다고 그래요. 서울대는 한 대죠,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수업은 좀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건조한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훨씬 재미있고 다양하고 그러한 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쉽죠? 그래서 오늘은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는 아주 쉬워요. 물질과 원자라는 것은 아톰이라고 이제 영어로 쓴다고 이야기해요. 아는 노, 그리고 톰은 쪼개다. 그러니까 아톰의 어떤 어원은 쪼갤 수 없는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종이가 있는데 반으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반으로 쪼개걸 다시 쪼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또 계속 쪼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쪼개 나가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단위가 나온다라고 2000년 전에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근본되는 최소 단위를 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원자는 물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물질의 성질, 짜다, 달다 이런 속성을 가지려면 원자가 2개 이상 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뭐 은하계에 있어서 우리 은하계 같은 게 막 수천 개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그렇게 사진을 그릴 수 있는 것도 원자의 구조를 알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진동을 하면서 빛을 방출을 하는데 그 빛을 우리 지구에서 잡아내가지고 그거를 화상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은하계에 있는 모양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에 있어서도 원자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채식 치유가 갈 때 뭐 8장인가 9장인가가 면역계를 하는데 면역계에서 산패된 지질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지질이 산패된 거를 먹으면은 면역계가 악화되거든요. 또 우울증도 심해지거든요. 근데 산패됐다는 게 뭔가? 네,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소와 결합을 하면은 그 산소와 결합된 지질을 배식세포가 먹고 흥분을 해요. 그래서 단핵구라는 게 커다란 헐크처럼 배식세포로 변해가지고 피부 밑에 침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피부색도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도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배식세포의 어떤 면역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려면은 지질 3패를 이해를 해야 되고 지질 3패를 이해하려면 원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웬만한 현상계는 원자 단위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다 근원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메가3하고 오메가6를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뭐지? 라고 했을 때 그냥 지질에 있어서 어떤 골격 구조가 메틸기의 탄소수에서 하나, 둘, 세 번째가 이중결합이 있는 걸 오메가3, 여섯 번째 있는 걸 오메가6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화학적인 구조나 이런 게 잘 모르게 되면은 좀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잘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고 주교육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런 걸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원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팝스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 먹었는데 유전자가 교란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전자라는 거는 당, 그 다음에 염기, 인산이라는 세 가지 구조가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조가 바깥에 있는 인산기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전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원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자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막히게 돼요. 그런데 원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모든 현상계가 원자로 다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세포가 빛을 쬐면은 생성하는 에너지의 20%는 빛을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해서 원자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은 빛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올라간다. 동물 세포인데 가능하다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해가 없으면은 무슨 신비적인 이야기냐 이렇게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있으면
저 별자리와 지구와 인간 그리고 인간의 몸을 돌아가는 적혈구에 있는 철 이것들이 다 하나로서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서술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자의 개념을 하고 또 시간이 좀 나오면은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전을 이야기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세포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세포도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작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수십만 가지의 어떤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걸 셀 시그널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시그널 그런데 그러한 시그널을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했을 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1층에서 4층까지 계단을 하나하나씩 금방 올라왔듯이 여러분도 함께 저희 안내를 따라가면은 아주 빠른 길로 도착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자에 대해서 하는데 원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핵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핵은 양성자와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좀 따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양성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전자라는 게 있는데 전자가 이 핵 주위를 돌아가는 속도는 그 빛의 속도의 20% 정도다 이렇게 매우 빨리 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다는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핵과 전자 사이는 텅텅 비어 있는 진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공이라는 뜻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전자는 핵 주위를 매우 빨리 돌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20세기 현대인이로서의 매우 커다란 지적인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한 150년 전만 해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이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현대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도 이걸 몰랐고 많은 위대한 역사 속의 인물들이 이걸 몰랐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는지 중요한지를 이해를 인식을 못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15분 되니까 10만 배를 팽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핵이 대략 1m짜리 구로 될 수가 있어요. 확대를 하면. 동일한 비율로 핵과 전자 사이 거리를 똑같은 비율로 확대를 하면은 핵과 전자 사이 거리는 얼마일까요? 예, 맞아요. 10만 미터예요. 10만 미터는 몇 킬로죠? 10km. 그러니까 1m면은 한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요만한 핵이 있고 10km 반경 바깥에 한 반경 한 1cm 정도 되는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m와 반경 10km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자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요 1m짜리 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0km 바깥에 있는 것을 원자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구조는 본질적으로는 거의 비어 있는 거죠. 이 사이에서 전자가 왜 핵 안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느냐는 아직 과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양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딱딱하고 물질 구조가 되게 딱딱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비어있는 존재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거를 원자의 크기를 1m가 아니라 10km 바깥에 있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전자가 워낙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재수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비행기가 플로펠러가 이렇게 있는데 정지했을 때는 돌멩이가 펑펑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펠러가 막 빨리 돌면 어떻게 돼요? 네, 돌멩이를 던져도 튕겨나와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항상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핵과 전자 사이 공간이 없이 핵이 이렇게 붙어버린다면은 뭐 노층짜리 건물로 지구가 다 합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별을 뭐 중성자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전하라는 게 있어요. 전하. 그럼 플러스 전하가 도대체 뭘까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의 차이는 뭐죠? 네, 반대된다는 거죠. 반대된다. 근데 뭐가 반대되는 거죠?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전하의 속성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아요. 다만 현상적으로 어떤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서 플러스 전하를 가진 거는 오른쪽,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거 왼쪽으로 휜다라는 현상만 밝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성자를 마이너스 전하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전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 자체에 대한 아직 과학적으로 그것의 실체를 아직 못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상계에 대해서 계속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그 실존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미지의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현상계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전하는 실체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자석에 있어서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이 반대되는 것은 서로 끌어당긴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끌어당깁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는 끌어당기나요? 밀어내나요? 네?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는 끌어당겨요? 밀어내요? 끌어당겨요. 그죠? 또 플러스와 플러스 전하는 끌어당길까요? 밀어낼까요? 네, 밀어내요. 그죠? 또 마이너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끌어당길까요? 밀어낼까요? 밀어내요. 그죠? 그러면 전자와 전자는 밀어낼까요? 당길까요? 밀어내요. 그죠? 그러면 핵과 핵은 양성자와 양성자는 끌어당길까요? 밀어낼까요? 밀어내요. 이제 여러분은 거의 절반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 핵심 수업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원자로 가면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질이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똑같은 그 원자들이 다 부동한 조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좋은 그리고 그 원자가 그 원자 핵하고 전자 사이 거리가 있는데 그러면 원자들끼리 가장 가까운 거리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질 수가 있나요? 가까운 거리는 이제 이 충돌하는 세기에 따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할 텐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보통 예를 들어서 그건 조금 이따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게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선생님, 네. 최성도. 최성도 선생님, 성도 선생님. 최성도 선생님이 이제 질문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있는 단주결절은 여러분이 외워두시면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까 이제 최성도 선생님이 질문하셨듯이 그러면 현상계는 모두 핵과 전자와 돼 있는 이런 구조로 다 돼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없이 창조론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학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으로 저를 비판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태초에는 그 빅뱅이라 과학적으로는 빅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매우 우주가 처음 시작할 때 빛이 있었는데 빛이 폭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빅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빛이 공간으로 확대되면은 단열 팽창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넓은 공간으로 단열된 공간으로 확대가 되면서 온도가 식게 돼요. 그래서 빛이 응결이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양성자, 전자, 중성자 이런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팽창을 하면서 핵과 전자는 반대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이 전자를 포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라는 원자, 수소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수소는 영어로 하이드로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길게 쓰면 불편하니까 앞에 있는 H만을 따가지고 수소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거를 원소기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소기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단어나 용어들을 추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추격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을 얻게 되냐면 그 개개에 대해서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어떤 두 개체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는 용어의 추격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H는 원소 기호인데 이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에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자 번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바는 양성자의 개수예요. 아까 양성자는 무슨 자를 가지고 있었죠? 플러스 자를 가지고 있었죠. 또 이게 뭐와 같냐면 전자수와 같아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수소는 왼쪽 아래 원자 번호가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몇 개일까요? 네, 하나예요. 네, 전자가 몇 개 돌까요? 네, 하나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주가 처음에 창조될 때는 수소만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그런데 수소만 있었으니까 자기와 똑같은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행동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래서 수소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충돌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충돌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핵과 핵은 서로 반발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강한 에너지에 의해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 핵과 핵의 반발력을 이겨내고 얘들이 결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가지고 핵과 핵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핵이 두 개인, 양성자가 두 개인, 또 중성자가 두 개인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양성자 4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 수소 4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수소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중성자가 없잖아요. 그 중성자와 양성자의 크기와 질량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수소가 1g이라고 그러면은 얘들은 양성자가 전자는 양성자 무게의 1840분의 1 정도의 무게를 가지기 때문에 전자의 무게는 거의 무시를 하게 되는데 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의 무게는 4g이 돼야 되는데 4g이 안 되라고 그래요. 3.75g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4개가 양성 수소 4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얘가 되면 4g이 돼야 되는데 얘는 1g씩이니까 3.75g밖에 안 돼요. 그럼 0.25g은 뭐로 변하는 거죠? 빛으로 변해요. 예, 물질의 질량이 없어지면서 빛으로 변해요. 그래서 그 빛이 지금 태양에서 지구로 쏟아지고 있는 햇빛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가 수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으로 변하면서 그 질량이 없어지고, 질량이 없어진다는 건 물질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빛이라는 걸로 표현해요. 그럼 빛은 실체는 뭐냐? 빛은 몰라요. 뭐가 뭔지. 실체를 몰라요. 그냥 빛은 내려오니까 밝혀지는 것까지만 알 수 있어요. 저희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에너지라고. 예, 그렇죠. 빛도 에너지의 한 형태죠.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물질의 운동을 변화시키거나 또는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무엇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라요. 예. 다만 그 에너지의 형태는 빛으로도 변하고 또 위치로도 변하고 또 열로도 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변한다.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와 수소가 결합을 해서 헬륨으로 변하고 또 빛을 낼 수 있는 별, 이거를 우리는 항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항성. 그리고 그 항성 주위에 돌면서 빛을 반사시키는 걸 행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지구는 행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중복이라고 표현하는데 디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디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어떤 속성을 만들어내냐면 리던던시라는 속성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현상계에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녀석이 중복을 해요. 중복을 해서 리던던시라는 걸 만들어요. 리던던시는 한국어로 여분의, 쓸데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과잉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은 왜 똑같은 거를 이렇게 중복해가지고 또 만드는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한 8장 정도에 우리가 7장이나 8장 가서 우리가 이제 호르몬계를 이제 설명할 거거든요. 내분비계. 근데 인체에 있는 내분비는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어요. 5가지 인체에는. 코티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코티솔,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미네랄 프로토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는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는 원래 하나에서 나왔어요. 생물학적으로. 여성 호르몬에서 나오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중복이 돼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얘가 또 나오고 코티솔을 만들고 이렇게 돼요. 그게 일종의
중복이거든요. 디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한 똑같은 게 만들어내면서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하는데 조금씩 역할을 나눠서 조절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리던던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디플리케이션과 리던던시의 현상은 이미 물질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원자 상태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하면 상당히 철학적인 접근도 가능해요. 그리고 왜 이 현상계가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비슷한 영역들을 묶어가지고 조절을 하고 또 약간씩 또 다를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다 제각기 다르지만 원래는 하나에서 나오고 중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조금씩 사람들이 역할을 해내요. 그러한 어떤 특성들은 그 하나가 제거가 되더라도 원래 타켓은 계속 그 어떤 범위 내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속성을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헬륨이 되죠. 헬륨은 수소처럼 H를 수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려고 뒤에 1을 하나 더 붙입니다. 소문자로. 그래서 원더블로가 2번이죠. 그러면 헬륨은 양승자가 몇 개죠? 2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가 몇 개 돌죠? 2개예요. 그죠? 그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전자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죠? 0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원자는 본질적으로 중성이에요. 플러스도 없고 마이너스도 없어요. 원자는. 헬륨도 지금 플러스 2죠?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토탈 얼마죠? 0이에요. 그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주가 시작이 되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는데 얘들이 다시 또 이제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리튬이에요.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에요. 그러면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니까 양수자가 몇 개죠? 네, 3개예요. 쉽죠? 전자가 몇 개 돌죠? 3개예요. 그런데 전자는 일정한 궤도에만 돌아요. 그런데 처음 길은 좁아서 전자가 2개까지만 돌 수 있대요. 그래서 3개가 돌아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새로운 길에서 돌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를 하세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7번에 나왔는데 예. 그러면 안에 2개가 도는 궤도하고 10번째 그게 도는 궤도가 거리가 있다는 건가요? 이해하고요. 네. 거리는 이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좁아져요. 네. 그런데 어쨌든 차이는 있어요. 네. 근데 그 뭐 원자 핵과 양성자와 전자 사이 거리에 비해서는 전자들 사이 그렇죠. 거리는 훨씬 낮죠. 작은 거죠. 네. 하지만 항상 일정한 거리만 돌아야 돼요. 일정한 거리라는 것은 이 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위치 에너지에서만 전자가 돌아요. 이거를 우리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위치 양자는 에너지 양자와 결합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자는 항상 일정한 궤도에서 만들어요. 양자화되어 있다. 전자는 양자화되어 있다. 원자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표현해요. 네, 그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자역학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좋아요. 그 다음에 리튬은 전자가 도는 길이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처음 길을 이걸 전자 궤도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자 궤도. 그 전자 궤도를 다른 말로 소문자 n으로 써요. 그래서 첫 번째 길은 이걸 주양자수라고도 표현하는데 주양자수 1, 그래서 n 이퀄 1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 이퀄 2, 주양자수 2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은 2개까지만 돌고 그 다음부터는 8개까지 돌 수 있다. 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주양자수 1, 주양자수 1에는 전자가 2개까지, 주양자수 2에는 전자가 2개까지.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궤도라고 주기라고 표현해요. 주기. 전자 궤도수를 주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리튬은 지금 전자가 도는 궤도수가 몇 개죠? 그러니까 몇 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가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개념은 되게 쉬운데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껍질이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과학을 할 때는 모형 또는 모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과학 세계는 되게 작잖아요. 이 세계나 너무 큰 거를 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또는 추정을 하기 위해서 모형을 써요.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과학을 잘하는 방법은 모델링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을 만든 데에서 새로운 추정을 또 해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는 어떻게 모델화 시킬 수 있을까요? 뭐로 모델하는 게 좋을까요? 지구요? 네. 동그라미. 그렇죠. 동그란 구. 구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구로 생각을 하는 게 모델이에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인체의 면역세포는 뭐로 또 모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사회의 비유를 들자면 도둑놈일까요? 아니면 경찰일까요? 그렇죠. 경찰로 모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면역세포의 입장. 예를 들어서 경찰이 범인을 잡았어요. 그럼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유치장에 넣어야 되겠죠. 그럼 유치장 역할하는 녀석은 누굴까?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껍질이 두 개가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을 최외곽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걸 그 원자의 구조를 모델링 했냐면 양파 껍질로 모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파 드세요? 양파 드시죠? 양파 안 드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양파는 껍질을 까면은 그 안에 또 껍질이 나오잖아요. 그 껍질을 까면 또 껍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도대체 이 껍질은 뭘까? 이 껍질이 왜 그 다음 껍질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껍질 있네? 또 껍질 있네? 그래서 이 원자의 궤도를 껍질이라고 표현해요. 쉘.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을 최외곽이라고 해요. 최외곽. 이 각은 한자로 껍질각자라고 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몰라요.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어쨌든 최외각. 외자는 제가 알아요. 맞죠? 최자는 지금 까먹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어쨌든 최외각이에요.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런데 최외각 전자수가 있어요. 최외각에 도는 전자수. 최외각에 도는 전자수를 우리는 족이라고 표현해요. 족. 알겠죠? 그러니까 리튬은 최외각에 있는 전자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러니까 몇 쪽이에요? 1쪽이에요. 그래서 이 단적일표에 보시면 가져오신 분 한번 보세요. 가져오표에 보시면은 리튬이 몇 쪽이에요? 2주기. 껍질이 2개니까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게 족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최외각 전자수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을 해요. 이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는 것은 생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는 것은 생리적인 특성들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은 우리가 앞으로 생리학이나 유전학이나 생화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주 간단한 지금 한 1시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죠? 1시간도 안 되는 이 개념을 모르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든지 간에 이게 뭐지? 예,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어떤 게 어렵게 나와도 유전 현상에 대해서 또 후성학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식물성 호르몬이 어떻게 유전들을 조절하는가에 대한 어떤 가설들을
설명할 때도 이걸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로. 예. 무슨 말이냐면 왜 유전자는 실패처럼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풀리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그걸 이해를 하려면 이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해요? 유전자 바깥에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이너스 전화를 변환을 시켜요. 전화가 없게. 그러면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에요. 아주 쉽죠? 근데 이걸 모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모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딴 나라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것만 알면 금방 이해가 가요. 그러면 호르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다. 얘들이 하는 역할이 뭘 것 같아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유전자를 풀어야 되는데 응축하게 만들고 응축돼야 되는데 풀고 그러는 거예요. 또 유전자가 뭐 되게 길잖아요. 2m가 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에 원자 안에 100 마이크로 정도 되는 지름 안에 꼬여 있어야 되는데 막 들어가면은 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핵세포들은 돌돌돌 잘 만단 말이에요. 실패처럼. 그 실패 역할을 하는 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유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은 무슨 전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플러스 전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아까 서로 달라붙는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리튬은 이거예요. 지금 몇 분 정도 됐죠? 40분이요? 그러면 한 5분만 더 보실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필기할 거 있는 사람 필기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르비탈이라고 그러죠? 오르비탈. 그렇죠. 오비탈 궤도라고 이건 표현하죠. 쉘이야? 그게? 쉘이라고도 같은? 표현하죠. 네, 같은 거예요. 쉘하고 같은. 그래서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아우터 쉘. 발음이 풀리다고 그러는데요. 그 아까 양자가 예. 부양자인가 예. 저양자인가 양자. 양자는 이제 4개가 있어요. 주양자, 부양자, 자기양자, 스핀양자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한자 양자가 예, 양할 때 양자예요. 부양자야 벼양자야? 두 양자예요. 두양자지. 그래야 말이 되지. 양이다 있는 거예요. 질이 아니고 양이다. 양이라는 뜻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말로 띄엄띄엄 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있는데 이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갈 때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데 이 중간은 없고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여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양양자 이 양자가요 한자가 같이 나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지. 주량할 때 양자는 맞죠? 좀 이상하다. 주량할 때 양자는 그렇죠. 질량. 잠깐만 아니야 지금 잘못 얘기한 이거가 한자가 양자가 그게 한글로 왜 우리가 한자를 알아야 되느냐 이제 중국도 어디가 아니 이 양자 그러면 뭔지 몰라 어느 양인지 근데 두 양자가 있지 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지 그 다음에 벼양자가 있지 그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 다음에 이게 양의 네, 그거예요. 네. 중량이야 근데 지금 양자학이다 그러면 그렇죠. 이거 맞아요. 말이지. 그래, 네. 나도 이런 거 잘 모르는 경우 잘 모르고 약간 배워가지고 하나도 모르는데 이 양자학이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나트륨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잠깐 쉴게요. 네. 교수님, 예, 질문이 예, 나중에 네, 네. 같이 가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나트륨이 있어요. 나트륨. 우리 소금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소금.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나트륨은 원자번호가 몇 번이죠? 거기 한번 보세요. 죽일 때, 안 죽일 때. 네. 네, 11번이에요. 그죠? 네. 그 양수자가 몇 개죠? 11개. 네, 11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11개. 11개 그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일단 그렸으니까 그려야 되겠네. 근데 이 중간에는 중성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를 상쇄시킨다고 얘기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걸 생략을 하고 11개
그 다음에 처음에 전자가 몇 개까지 온다고 그랬죠? 네. 네, 2개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렸지만 아까 스핀 양자로 해서 전자도 자전을 해요. 네, 그래서 자전을 전하를 가진 물체가 자전을 하면 자기장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N극과 S극을 발생해요. 그럼 하나가 N극 S극이면 다른 하나는 반대로 N극 S극이거든요. 그래서 NS가 상쇄극이기 때문에 안정해지죠. 그래서 짝을 이룬다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최대 몇 개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8개. 짝을 만들어가지고 볼게요. 이제 몇 개 남았죠? 1개 남았어요. 자, 그러면 전자는 껍질이 지금 몇 개가 있죠? 3개예요. 그러니까 몇 주기 원소죠? 그렇죠. 3주기 원소예요. 그 다음 최각 전자가 몇 개죠? 1개예요. 그러니까 몇 쪽이에요? 1쪽이죠. 그죠? 그러면 최각 전자 수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화학적 성질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화학적 성질이다. 화학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화학적 특성을 반응을 하는 네? 서로 반응을 그렇죠. 하는 반응을 해요. 근데 반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충돌을 해서 전자가 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물리적 현상이다, 화학적 현상이다의 기준은 전자의 이동성이에요. 전자가 이동하는 화학적 반응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전자가 이동하는 게 없으면 물리적 반응이에요. 근데 이 최각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트륨과 리튬은 같은 족이에요? 다른 족이에요? 같은 족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 속성이 비슷해요. 그러면 전자의 이동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트륨은 몇 주기 원소라고요? 3주기 몇 쪽? 1쪽이에요. 그죠? 3주기 1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는 옥텟 규칙이에요. 우리가 옥텟 규칙. 옥텟은 OCT, ET 이렇게 쓰는데 옥텟는 8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옥텟 규칙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학생들한테. 축구는 몇 명이 한 팀이죠? 11명. 야구는 몇 명이 한 팀이죠? 9명이에요. 농구는 몇 명이 한 팀이죠? 6명이에요. 그러면 원자는 몇 명, 전자는 몇 명이 한 팀이죠? 네, 8명이에요. 전자는 8명이 한 팀이에요. 그래서 전자는 항상 8개가 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원자는 최각 전자를 8개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있죠? 하나가 있어요. 그럼 최각을 나트륨이 8개로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그죠? 한 가지 방법은 뭘까요? 하나 중단을 그렇죠. 하나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죠. 또는 7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과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2가지 가능한 가설이 있을 때 가장 단순한 걸 선택해요. 옥하면 엔전하려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면 7개가 들어오는 게 편할까요? 하나가 나가는 게 편할까요? 하나가 나가는 게 편해요. 그래서 원자도 우리처럼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가 나가요. 그래서 하나가 나가게 되면 양성자는 그대로 있죠. 양성자는 몇 개였죠? 아까 나트륨이? 11개였어요. 그죠? 플러스 1. 처음에 전자가 몇 개였죠? 2개. 그 다음에 8개. 그래서 하나가 나갔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전화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양이온 1가라고 표현을 해요. 쓸 때는 Na 우측 상단에 1은 생략을 보통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이 되기를 좋아하는 녀석을 다른 말로 우리는 금속이라고 표현해요. 또는 신체에서는 미네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3강에서 설명을 할 텐데 이 개념이 있으면 왜 소금을 먹어야 되는가 또는 먹지 말아야 되는가 만약에 먹어야 된다면 얼만큼 먹어야 되는가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개념이 없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현미밥을 먹을 때 채소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왜 자꾸 뼈가 뼈에서 구멍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면. 또 뼈 안에는 이런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성분은 뭘까? 무슨 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플러스 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얘들을 틈틈이 끼워 넣어요. 이렇게 추정을 해낼 수가 있어요.